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지스트 기계공학부 최경환입니다. 네, 오늘 눈도 많이 오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가족들이랑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날씨 때문에 못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아들 2명이 있는데 둘 다 2살밖에 안 돼서 오늘 오면 좀 날씨가 추워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아들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도 자동차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좋아해요? 네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빠가 자동차 연구를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이제 아들 남자아이여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들도 이제 자동차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늘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밖에서 자동차 세상 보신 분 있나요? 많이 봤어요? 혹시 뭐가 재밌었어요? 재밌는 거 얘기해 보실 분 있나요? 다 재밌었어요? 네. 가면 이제 옛날 차도 있고, 그쵸, 막 40년대, 50년, 60년 차도 있고, 이제 차 구조도 설명돼 있고, 그다음에 요즘 나오고 있는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올 때쯤 보면 자율주행 차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최신 자동차의 모습이고요. 그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준으로 보면 제 어렸을 때의 미래 자동차 모습이 지금 저기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뭐 10살 안팎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정확히 다 다르시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실 때쯤이면 10년이나 조금 더 뒤겠죠. 그때 자동차 모습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미래 자동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그 사진과 영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지루해 하시지 마시고 그냥 뭐 유튜브 하나 본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길지만 그래서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미래 자동차들, 그러니까 뭐 짧게는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 더 뒤에는 어떤 자동차들이 있을까? 뭐 외형적인 모양보다는 어떤 형태의 어떻게 작동하는 자동차가 있을까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자동차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그런 자동차들이 이제 작동할 때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 많이 들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래 자동차 모습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 볼게요. 이게 뭐 오늘 자리뿐만 아니라 사실 뭐 100년 전부터 미래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상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2개 보여드릴 텐데 한번 언제쯤 얘기일지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조금 옛날에 그 아주 작은 도시를 만든 거고요. 미니어처라고 하죠. 거기서 자동차들이 일정한 속도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를 지금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운전하는 거를 자세히 봤을지 모르겠어요. 아빠나 엄마가. 근데 보면 고속도로에서 가다 보면 차가 다 제각기 속도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정한 속도로 다 가서 약속한 듯이 모두 교통이 막히지 않고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 봤을 때 언제쯤인 것 같아요? 1900 몇십? 50, 80? 이거는 비슷하긴 한데 39년도에 언제를 예측한 거냐면 이때 20년 뒤, 그러니까 1959년, 60년을 예측한 거예요. 60년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한 거고 꽤 빠르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런 거는 아직 안 왔는데 또 다른 거는 이제 GM이라는 미국의 큰 자동차 회사가 있죠. GM에서도 또 예측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 거죠. 오토파일럿을 우리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런 말 들어본 사람도 있죠. 지금 이거는 사람이 오토파일럿 하도록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 많이 하던 이렇게 주파수 맞추는 그런 건데 딱 세팅이 되면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된다고 오토파일럿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죠. 그러면 손을 놓고 가는 거를 상상을 했는데 이거는 언제냐면 56년도에 76년, 그러니까
1956년도에 20년 뒤에는 이게 될 거라고 자동차 회사에서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옛날부터 지금은 똑같은 상상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너무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현이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꿈꾸고 왔다는 거고요. 그럼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상상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자동차라는 걸 넘어서 뭐 이따 설명드릴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인데요. 일단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있죠. 비행기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나 등등 여러 도시를 얘기한 거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 셔틀도 보이고, 사람들이 이제 이건 당연히 자율주행이겠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 도시로 오는 사람도 있고, 요 H라고 되어 있는 건 허브예요, 허브.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버스를 연결해주는 허브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이 자율주행 버스로 환승해서 바로 목적지까지 가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비행기라고 얘기하면 너무 작죠. 그러니까 흔히 요즘 얘기하는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UAM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영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백 명이 타는 비행기가 아니고 몇십 명 또 10명 이내가 탈 수 있는 그런 소형화된 비행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자율주행 셔틀이 서로 이어주는 그런 허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은 여전히 있는데 이 활동 무대가 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더 교통과 교통 간의 환승이 더 자유롭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라는 말이 잠깐 나와서 오늘 우리 제목은 자율주행인데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자로 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차, 자동차죠. 영어로 하면 오토모빌인데 오토는 스스로, 모빌은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자, 영어가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모빌리티는 이제 모빌이라는 단어에 ITY가 붙은 건데, 모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뜻이고, ITY는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영어 수업을 해서 죄송한데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말 그대로 이동체를 얘기한 거고, 모빌리티는 움직임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가 더 큰 개념이에요, 자동차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빌리티가 뭐지 하면 자동차도 포함하고 또 뭔가 더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말이 많은 건데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라는 것도 정의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의한 말이고요. 조금 어렵지만 보시면 사람이랑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동도 있고, 그 이동을 하게 해주는 수단은 자동차, 그다음에 뭐 항공 모빌리티, 비행기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걸로 해주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모빌리티가 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누군가 무료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 일단은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모빌리티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동을 해주게 하는 수단이니까. 그 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이 퍼스널은 개인형이란 뜻인데 혼자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 그런 퍼스널 모빌리티고, 아까 말씀드린 셔틀. 이것들은 다 사람을 이동하게 하는 수단이죠. 수단도 있고, 또 포함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UAM이라고 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것도 사람이나 이제 물건을 이동하는 수단인 거고요. 그리고 드론이 사실은 드론은 보셨을 텐데 로봇인지 모빌리티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드론도 위에 있는 정의에 따르면 모빌리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이동해주는 수단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모빌리티를 위한 수단 또는 이것을 통해서 이동하면 모빌리티를 이용한 이동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 광주에서 뭐 부산을 놀러 가고 싶으면
지금은 뭐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교통버스를 타고 갈 텐데, 그러려면 집에서 출발해서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또 가서 또 역 내려서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앱을 이용해서 다 모든 교통수단들을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하는데, 서비스랑 이동수단,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이동을 모두 모빌리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이제 좀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보시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모빌리티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당연히 이 로봇 택시라고 하는 것도 모빌리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에 있는 아이오닉 5라는 차량을 개조해서, 이 지붕 보면 뭔가 달려있죠? 뭔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있어서 앞에서 뭐 달려있죠? 그래서 사람이 손을 놓고 있지만, 네, 자전거가 지나가면 멈췄다가 그 다음에 알아서, 네, 또 차가 오면 멈추고 스스로 핸들 돌려서 가는, 당연히 자율주행차가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퍼스널 모빌리티, 이것도 네, 쉽게 얘기하면 전동 킥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근데 차에 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들고 다니기도 엄청 편한 거예요. 그러면 차에 넣었다가 차가 목적지 가고 차가 못 가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 타고 가면 훨씬 편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로봇, 드론도 모빌리티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사족 로봇, 그러니까 발이 4개 달린 로봇도 모빌리티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위에다가 물건을 싣고 이동시키면 그건 모빌리티예요. 네. 그래서 로봇도 로봇과 모빌리티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 위에 뭐 팔도 달죠. 팔도 달고 아니면 로봇 팔에 바퀴를 달기도 해요. 어쨌든 뭔가 네, 이동을 하게 시키면 모빌리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제일 특이한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UMV라고 하는데요. Ultimate 네, 모빌리티 비, 그러니까 궁극의 모빌리티다 이런 건데, 네, 기어도 가고 뭐 굴러도 가고 다양하게 가죠. 이건 이제 험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주 탐사를 할 때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리티의 범위는 아주 넓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다시 조금 들어와서, 물론 이제 지금 모빌리티가 뭐 로봇, 그 다음에 특이한 이동체를 다 포함하지만 결국에는 주류는 자동차가 될 거고요.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미래 자동차를 위해서, 다시 자동차 돌아올게요. 필요한 기술이 뭔지라고 얘기하면 네, 딱 4개 기억하시면 돼요. 뭐 줄여서 얘기하면 케이스라고도 하는데, 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엄청 멋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영어 약자고요. C는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A는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그다음에 S는 쉐어링, 공유한다라는 거고, 네, E는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 뭐 전기차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먼저, A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그 오토파일럿 안다고 하신 친구 있었죠? 네, 여기 있었죠. 네, 몇 명 더 있었죠. 그래서 오토파일럿이 원래 뭐였냐면 테슬라에서 처음에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만들 때 나온 이름이에요, 오토파일럿.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FSD,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이고 한글로 하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건데, 이 기능을 배포를 해서 지금 이 기능 탑재한 차들이 미국에서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긴 안 보이지만 핸들이 사람이 돌리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테슬라가 보고 있는, 이건 실제 외부 화면이고요. 이건 테슬라가 보는 이제 외부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식하는 화면이죠. 보시면 고속도로에서 이제 옆에 차선으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갈 타겟을 정하고 네,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 지나 보면 옆으로도 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차?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신기한 거는, 사실 고속도로는 차들이 빠르긴 하지만 환경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아주 좀 뭐 나름 시골길 같은 곳을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주변에 좀 튀어나온 장애물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피해 가면서
이제 빨리 감기 하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능숙하게 아주 피해서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자율주행이 상당히 이미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뒤에도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편의성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운전할 때 너무 힘드니까 네, 그냥 손 놓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긴 하죠.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뭐 장거리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운전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이제 차에서 자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물론 이런 거를 실제로 테슬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편의성보다 자율주행이 들어오면 제일 좋은 거는 안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운전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 자율주행 차에 있는 컴퓨터는 일단은 고장나지 않으면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최대한 잘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자동차가 나타나더라도 사람보다 웬만하면 더 잘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자율주행이 이제 앞으로 좋은 역할을 할 거고요. 네, 이거 뭐 그림이 많은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이 보통 자율주행 레벨 얼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5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레벨 0은 레벨 0는 자율주행이 아예 없는 거. 그 다음에 레벨 5는 완전 자율화돼서 아까 자면서도 갈 수 있는 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부터 4까지는 1부터 4까지는 그 중간 단계겠죠.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2는 현재 수준이에요. 현재 자동차 혹시 아빠나 엄마가 운전하는 거 좀 자세히 보신 분 있어요? 네. 손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운전 핸들이랑 가속 페달을 항상 밟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놓치면 네, 이상한 데로 가버리니까. 근데 요즘은 핸들을 잠깐 놔도 돌아가요. 요즘 나온 차들은. 왜냐하면 카메라가 앞을 보면서 차선을 안 벗어나도록 계속 조절을 해주거든요. 어느 범위까지는. 그리고 페달을 떼더라도 차가 알아서 앞차랑 속도를 보면서 맞춰줘요. 알아서 페달을 밟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밟히진 않는데 밟는 것처럼 얘가 안에서 조작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레벨 2, 말씀드린 건 레벨 2고요. 그래서 핸들 돌리는 거랑 가속 페달 밟는 거를 부분적으로 네, 스스로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면 차가 안전한 곳에 있을 때에만 자율주행을 해주는 수준이 레벨 3고요. 근데 이거는 사고를 만나면 책임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사람이 바로 핸들 잡아서 그거를 다시 이제 운전권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레벨 4는 사고가 나도 날 것 같아도 자율주행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단 여기 보시면 특정 구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광주 시내 내에서라든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또는 자율주행 셔틀이면 이 셔틀이 다니는 노선 내에서 이런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도 없어지면 아무 때나 자율주행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동화, 아까 케이스 중에 E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는 네, 말 그대로 자동차에 전기가 들어간다라는 거고 또 설명을 다 드리면 얘기하기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은 네,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앞에 자동차 세상 가셔도 알겠지만 옛날에는 이 엔진만 가지고 차가 돌아갔고요. 엔진의 연료는 말 그대로 기름이에요. 가솔린이나 휘발유. 그래서 이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죠. 그런데 1997년도부터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개념은 있었지만 새로운 차가 나왔어요. 이 하이브리드라는 차고요. 여기 이제 엔진 말고 모터도 있어서 모터가 엔진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도와주면 엔진이 힘들어할 때는 모터가 대신 일하니까 네, 엔진이 힘을 덜 써도 돼서 그 뒤에 기름을 덜 먹게 돼요. 그래서 그런 효과고 그 다음에 아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엔진을 아예 없애고 모터로만 가자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이 나오는 전기차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기차는 다 좋은데
배터리가 금방 다니까 아쉽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는 엔진 기반으로 멀리 갈 수 있는데 효율이 조금 안 좋다. 기름 좀 먹는다. 해서 나온 게 중간 단계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이거는 하이브리드 구조인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서 전기차처럼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한참 나오려고 하는 게 이미 넥소나 엑시언트라는 차는 나왔죠. 그래서 전기차랑 비슷한데 여기 배터리랑 모터 있죠. 근데 연료전지가 있어서 수소를 밥으로 먹는 연료전지가 있어서 연료전지가 전기를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좀 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인데 어쨌든 핵심은 전기가 들어가서 기름을 덜 쓰거나 기름을 안 쓰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름을 만들 때 결국 기름은 화석 연료라는 것에서 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거나 이제 사용할 때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이산화탄소 나오면 이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채우게 되고 하늘 지구 기온을 높이게 하는 온난화, 온실 효과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기름을 점점 덜 쓰고 안 쓰게 되면 이런 온실 효과가 없으니까 왼쪽처럼 아주 깨끗해 보이는 그런 우리 환경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이 나온 게 이제 연결, C의 연결, 커넥티비티인데요. 연결은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 가족이 운전하는 차가 주변에 있는 차나 또는 앞에 있는 신호등이나 그 다음에 걸어가는 보행자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게 구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터넷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에서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받아와서 어떤 길이 빠르고 느린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죠.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핸드폰 내비게이션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에도 탑재가 되면 바로 정보를 받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V는 내 차, vehicle이고 뒤에 있는 붙는 영어들은 이제 연결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차랑 연결될 수도 있고 여기 P는 이제 보행자를 뜻하는 이 단어의 P자고요. 그다음에 I는 교통, 신호등 등등을 얘기하는 단어의 첫자 I입니다.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차, 옆에 있는 신호등, 옆에 있는 보행자, 그다음에 인터넷 접속해서 정보를 받아올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정보가.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하나 영상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소개한 영상인데요. 보시면 아까 내 차가 여기 있고요. 내 차가 주변에 있는 거랑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서 좀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차가 지금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오는지 모르고 차가 쭉 지나가 버렸으면 부딪혔겠죠. 근데 여기 있는 트럭이 오기 전부터 내가 여기 지나갈 거라고 정보를 주면 미리 대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 연결, 커넥티비티 효과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가 마찬가지로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발견하고 대응하면 늦으니까 미리 보행자가 올 때부터 보행자 올 때부터 보행자 핸드폰이 자동차로 내가 거기로 가고 있다 정보를 주면 미리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커넥티비티가 주는, 연결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짧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쉐어링은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빌리티가 스스로 그러니까 미래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도 많이 안 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내가 그냥 원할 때 나한테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타고 또 어디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를 꼭 사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끼리 차를 같이 소유해서 쓰자. 그러면 개별이 다 비싼 차를 살 필요 없이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소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개념이라서 짧게 넘어가고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연결 C, 그다음에 자율주행 A, 그다음에 전동화 E 이건데 이게 다 합쳐지는 게 이제 미래의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 로봇처럼 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움직이는 형태에 대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용어로 풀어 쓰자면 커넥티드는 연결의 커넥티드고요.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고
전동화, 미래에는 대부분 전기차가 될 거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차들이 있으면 뭐가 좋냐라고 보면 일단은 이게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빨간 차가 우리 차고요. 옆에 있는 파란 차들, 하얀 차들이 다 상대편 차인데 지금 뭔가 이제 서로 이렇게 전파도 쏘면서 막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갈 건지 정보도 주면서 상대방 정보도 받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커넥티드 돼 있는, 연결돼 있는 거고요. 연결돼 있으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옆에 다른 차가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네, 미리 다른 차들의 어떤 뭐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변화를 예측해서 뭔가 할 수 있겠죠. 자세한 거는 곧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교통신호도 신호등에서도 지금 빨간불로 바뀔 거다, 초록불로 바뀔 거다 이런 정보도 받아올 수 있고 아까 보행자 얘기도 드렸고 네, 정보가 많은데 또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여기로 네, 자율주행이 되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을지, 나한테 좋을지 아니면 나와 내 주변에 좋을지를 결정하면 아주 이상적인 네, 미래 교통이 되겠죠. 그게 이제 커넥티드 자율주행 전기차의 효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차들은 다 모터 그리고 배터리 뭐 필요하다면 뭐 수소 연료 전지 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 차에서 배기가스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아주 환경에도 좋은 그런 차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차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일단은 전파를 쏘고 있죠. 주변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막 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정보를 쐈는데 다른 차들도 그 정보를 받아서 우리는 가려고 하는 속도가 네, 이거는 연결되기 전이고요.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서로 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가려고 하는 그룹끼리 모여서 가게 되면 막히는 거 없이 다 똑같은 속도로 갈 수 있겠죠. 그럼 명절에 막히거나 하는 일들도 없어질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에 1939년도의 영상을 보여준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더 나아간다면 이제 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거긴 하지만 네, 주변에 보행자가 오고 또 교통신호가 여기 빨간불이라고 명령을 주면 미리 알고 멈추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시기가 언제일지 장담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운전 시작할 때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한 10년 정도 하면 네, 이런 차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았는데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차가 스스로 움직이려면 네, 먼저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야겠죠.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보고 나서 어떻게 갈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판단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 영어 단어로 돼 있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주변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가도록 구동하는, 제어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지라고 하면 내 차가 가지고 있는 센서들이 주변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자율주행 차들에 보면 아까 로보택시 볼 때 지붕에 뭐 붙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붕에 있는 라이다라는 센서는 주변에 빛을 막 쏴요. 쏴서 빛이 이제 외부에 있는 물건들을 물체와 부딪혀서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라이다라는 거는 빛을 쏴서 빛을 반사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눈에 해당하는 게 카메라겠죠. 카메라가 앞에 붙어 있어서 뭐 여기 앞에 멈추라는 사인이 있는지 신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레이더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더는 앞에 말 그대로 광선을 쏴서 돌아오는 광선에 그러니까 보낼 때 그 돌아오는 것까지의 시간을 재서 내 앞에 얼마만큼 거리에 물체가 있는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GPS가 있어야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에 여러 개의 센서가 붙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웨이모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율주행차인데 엄청나게 많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좌우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다도 지붕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붕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좌우하면 더 많아질 거고, 레이더라는 것도 여기 달려서 다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여기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센서에서 들어오면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율주행 차가 가지고 있는 센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이 되면 여기 그 신호등이나 아니면 뭐 속도 관리하는 곳에서도 정보를 바로 쏴주기도 해요. 또는 이 파란 차가 빨간 차한테 내가 지금 곧 멈출 거다라는 정보도 주니까 그것도 인지에 포함이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서 왼쪽으로 차가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났다라는 거를 뒤에 있는 차들은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주변에 있는 어떤 기지국에 보내서 기지국이 전체 센터에 정보를 보내고 이 센터가 다시 이쪽 가까운 기지국에 보내서 뒤에 있는 차에 앞에 사고가 났다는 걸 정보를 주면 이 차는 뒤에 있는 두 차한테 또 차가 스스로 정보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것들이 연결돼서 초록차한테 가면 초록차가 여기로 가면 많이 막히겠구나, 돌아가야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파란 차는 조금 이미 늦었기 때문에 초록차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주변 상황 인지하는 게 내 차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넘어서 연결이 되면 더 멀리 있는 정보도 연결로 받아올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판단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운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 차가 우리 차인데 앞에 있는 초록차가 빨리 가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느리게 간다고 하면 고민을 하게 되겠죠. 내가 똑같이 속도를 느리게 가야 할지 아니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왼쪽으로 갈까 했는데 요 위에 있는 파란 차가 속도를 내면 못 가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파란 차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여기로 갈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고속도로가 쭉 가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 진입하는 이 보조도로가 있는데 보조도로에서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 아까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 파란 차가 양보해 줄 것 같으면 끼어들고 양보 안 해줄 것 같으면 멈춰야겠죠. 근데 애매하게 양보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줄 것 같기도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겠죠. 우리가 아니고 자율주행차가.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거는 딱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고, 예를 들자면 파란 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고 빨간 차가 자율주행인데 파란 차가 애매하게 움직이면 빨간 차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려는 모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왼쪽 깜빡이를 틀어서 의도를 전달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판단의 하나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복잡한 케이스도 있겠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주변 상황 인지하고 어떻게 갈지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가도록 차를 굴려야 되잖아요. 굴리기 위한 게 여기 있는 제어이고요. 일단 차를 앞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면 참고로 이거는 우리 과학관에 있는 건지 아세요? 여기 앞에 아이오닉 봤죠? 아이오닉 5를 지금 잘 분해해놨는데 그거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현대에서 만든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면 이제 앞에도 모터가 있고 뒤에도 모터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앞에 있는 모터 또는 뒤에 있는 모터가 힘을 내서 속도를 더 내거나 아니면 힘을 반대로 줘서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작업이고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또 자세히 가서 보세요. 그 과학관에 있는 거. 여기 앞에 보면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 모터나 배터리만 보겠지만 앞쪽에 쪽 보면 여기 어떤 이 바퀴랑 연결된 구조물이 있어요. 구조물이 있고
여기 모터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저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어쨌든 원래는 모터가 있고 이 모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모터가 돌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기어가 이 모터랑 맞물려서 돌게 돼요. 그럼 모터가 돌면 기어가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서 네,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지하고 판단한 거를 실제로 모터를 통해서 구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미래에는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정보를 주변에서 다 받아올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신호등이 있고요. 이 하얀 차랑 주황색 버스는 지금은 초록불로 떠 있어요. 그러면 빨간불이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가야지 이득이겠죠. 왜냐하면 느리게 갔다가 빨간불 걸리면 멈춰서 다시 가야 되니까 힘을 다시 뺐다가 써야 돼서 손해거든요. 반대로 여기 뒤에 있는 하얀 차는 현재는 초록불인데 곧 빨간불로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속해도 통과를 못할 것 같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빨간불이 이제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초록불이 될 때 막 지나가도록 하는 게 가장 이득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왔을 때 하얀 차는 힘을 빼고 그냥 기어 갔다가 그 다음에 초록불 되면 통과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게 지금 운전 잘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은 아마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하고 싶어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미래에는 이 연결로 인해서 이 신호 정보가 다 차들한테 가니까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차들이 신호를 미리 알아서 움직이게 되면 네,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한 차가 아니고 여기 신호를 지나는 모든 차들이 수십 수백 대의 차들이 효율이 30%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효율이 10이면 효율이 13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뭐 이해하신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로 모든 커넥티드 자율주행 전기차가 네, 나타난다면 신호등이 없어도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서로 언제 지나갈지를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갈게 네가 먼저 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이 서로 여기 신호등 하나 없지만 이렇게 상대방 교차로를 지날 때 서로 충돌 안 하도록 서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교차로 근처 와서 그러면 네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갈게 하면 아무도 안 멈추고 이 교차로를 지날 수 있어요. 신호등이 없지만 이게 가능해지면 먼 미래겠지만 효율이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차의 효율이. 그럼 효율이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15라는 의미라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전기차를 원래 30분 충전하면 300km를 가는데 30분 충전하면 네 450km를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비슷한 예시로 아까 이거 안 보였구나. 네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큰 차들이 서로 이제 큰 차가 큰 차 추월하는 거 보신 분 있어요? 큰 차가 원래 느리게 가는데 더 느린 차 만나면 막 추월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속도로 가자라고 약속을 하고 일정하게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사실 현대에서 엑시언트라는 버스를 몇 년 전에 개발하고 3년 전에 이제 검증한 게 있는데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차가 우리 서로 약속해서 똑같은 속도로 가자라고 신호를 준 거고요. 그렇게 되면 네, 뒤에 있는 차랑 앞에 있는 차랑 거리를 봐서 네, 일정한 거리 유지하면서 다 같이 똑같이 가자라고 네, 결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네, 앞에 있는 차가 네, 제일 뒤에 있는 차한테까지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런 기술이 보여진 적은 있고요. 아직 뭐 모든 차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네, 효율이 엄청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라서 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파트인 이제 그러면 이런 차들이 잘 움직이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고
어떤 형태로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미래 자동차의 그 작동 원리에서 인지, 판단, 제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제어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쉬운 편이고 인지랑 판단이 어려운데 일단 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일 좀 안타깝지만 대표적인 사건인데 2016년에 5월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테슬라 사고가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대중한테 밝혀진 처음 사고고요. 테슬라를 몰던 차가 가다가 옆에서 이제 좌회전하는 큰 트럭에 부딪혀서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 사고가 왜 났는지를 보니까 지금 해가 여기 강하게 있어서 이 테슬라의 빛을 강하게 쐬고 있었고 카메라가 그러면 역광을 받잖아요. 여러분 차량에 보면 엄청 밝게 나오는 경우 있죠. 어둡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역광이 너무 많이 나서 빛이 워낙 하얀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하얀 트럭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하얀 트럭이 하늘인 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람도 너무 햇빛이 심하게 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는 게 그냥 센서 여러 개 붙여서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3년 전에 보시면 이 예시는 대만이고 화물차가 사고가 나서 여기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물차 운전자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 테슬라 차가 와서 그대로 부딪혀 버립니다. 좀 위험한 사고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 말에 따르면 그 테슬라가 앞에 있는 차를 인식을 못해서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센서, 좋은 기술이 있어도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이 시각을 인지하는 그 어떤 물체를 보는 뇌의 경로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겠지만.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뇌신경에서 시신경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여러 군데에서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보를 취득한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조금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구조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 뇌에 있는 세부 기능들이 다 연결돼서 정보들이 전달된다 이런 거라서 사람의 이 인식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에서는 카메라를 여러 대 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이 여러 개의 정보를 취합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의 어떤 정보 전달 경로를 비슷하게 이런 인공지능 구조를 잘 만들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보를 가지고 취합을 잘 해서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주변 환경을 만들면서 잘 주변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꼭 그 사람처럼 안 하더라도 인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혹시 여기 사람 있는 거 보이시나요? 물론 여기 박스 쳐져 있으니까 보였지만 없었으면 못 봤겠죠. 근데 인공지능을 아주 잘 학습하면 이런 것까지 찾아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원리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아까 멀리서나마 걸어가는 걸 보였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인간으로 일단은 사람으로 판별을 하고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사람도 보기 어려운데 미리 알고 멈추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꼭 사람처럼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도 인공지능이 학습을 잘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도 어렵습니다. 아까는 판단이 예를 들어서 앞차가
그 속도를 느리게 하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렇게 쉬운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차가 엄청 많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차가 이 차라고 해볼게요. 근데 100m, 200m 앞에서 우측 차선으로 가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면 이때 도대체 어떻게 자율주행차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가 있고, 특히 명절 때는 이런 경우가 있죠. 물론 똑똑한 자율주행차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까지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차가 다 연결되어 있다면 내 정보를 알려서 상대방이 이제 나오도록 하고 그 사이로 가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커넥티드 자율 전기차들이 협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방학습,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전문가의 데이터가 있으면 전문가를 따라해서 내 것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섀도우 모드, 그러니까 그림자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 운전하는 운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파란색처럼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측한 거랑 실제로 운전한 거랑 다르니까 이럴 때 운전자는 이렇게 움직이네 하고 자기 예측을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운전할 때는 그 사람 운전자의 데이터를 따라하도록 학습을 하고, 사람이 운전을 안 하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운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훌륭하다 생각 들면 그 데이터들을 따라해서 인공지능이 배운 다음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좀 재밌는 영상인데, 이 색깔 네모 큐브들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아무 기능 없는 이 로봇에 붙일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다들 이제 넘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냥 인공지능을 새로운 몸에다 붙였으니까. 그럼 뭘 시키냐면 끝에까지 도달하도록 레이싱을 시키는데, 끝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학습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받은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막 여러 개 해보는 거거든요. 막 해보다가 그래서 잘 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데, 보시면 지금 100배속 해도 이렇죠. 조금 지나가 보면 이제 기어가는 애도 있고, 이 단계에서는 빨간 친구는 기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록색 산발이 친구는 특이한 몸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지나가 볼게요. 아까는 기어가다 이제 새로운 모션을 배웠죠. 불안해 보이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장애물 만나 넘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한 1400번 정도 시도를 해본 거고요. 좀 빨라졌죠? 아이고. 이번에는 보라색이 잘할 거예요, 아마. 보라색은, 아니네요. 이번에 잘하네요. 결국에는 빨간색이 승리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이건 좀 재미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보면, 어린 아이가 걷거나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했을 때 잘 되는 방향으로 계속 하면서 배우는 그런 인공지능이고요. 결국에는 성공했죠. 넘어졌지만. 그래서 지금 아까 환경으로 보면 그 색깔 큐브가 여기 강아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용어는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얘가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막 행동합니다. 아까는 막 움직이게 하는 행동이겠죠. 그러면 이 환경이라는 거는 아까 레이싱하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레이싱 환경이 잘하면 잘했다고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잘했다고 보상을 주면,
최대한 멀리 가려고 깽깽이를 하든 아니면 기어가든 할 건데, 그래서 기어가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아까 이렇게 가는 모션들을 했죠. 네, 그런 식으로 스스로 배워가는 거고, 이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어릴 때 기다가 걷다가 했는데 걷다 이제 뛰죠. 이제 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스스로 해보면서 네, 배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의 기법이고요. 자동차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사실 주차가 사실 좀 어려워요. 요즘은 이제 카메라 잘 나와 있어서 조금 상대 옛날보다 쉬운데, 이 주차하는 거를 한번 강화학습으로 이제 배우게 하는 거를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처음에는 아무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데 막 가죠. 네, 막 받고 막 부딪히고 막 하는데, 네. 왜냐면 지금은 그냥 네,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 거치다가 네, 지금 한 10,000번 정도 하니까 여전히 헤매네요. 네, 한 10만 번 하니까 이제 그래도 부딪히죠. 네. 네.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고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운 겁니다. 네. 네, 30만 번 하니까 네, 아주 잘하죠. 이게 뭐 30만 번이 만약에 아주 빠른 컴퓨터에서 돌면 네, 뭐 하루 이틀이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네,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어디를 갖다 놔도 잘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학습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차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곳에 대해서도 몇십만 번 학습을 시키면 결국에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겠죠. 그래서 그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네, 자율주행, 그 인공지능 기법이 잘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은 옛날 영상이라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많은 차들이 동일한 속도로 가다가 각자 빠져나갈 곳이 다르면 지금 똑같이 빠져나갈 차들이 있으면 똑같이 서로 약속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다 왼쪽 차로로 나가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런 게 이제 아까 아무리 차들이 많더라도 서로 틈을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한 10년 전에 예측한 건데 아직도 조금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게 될 때쯤에는 자율주행이 상당히 성숙해 있을 거고, 운전을 한 10년 정도 했을 때는 네, 서로 커넥티비티가 잘 연결이 잘 돼서 서로 대화하면서 운전하는 차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측은 항상 조심스럽지만 네, 그렇게 한번 조금 네, 기대를 드려보면서 네, 오늘 결국에는 처음에 미래 자동차 어떤 모습일지 한번 예시들 좀 보여드렸고, 작동 원리 3개 말씀드렸죠. 인지, 판단, 제어, 그걸 위한 것들을 설명드렸고, 특히 인지랑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사용됐고, 인지에는 사람의 시각 인식을 표현하기 위한 인공지능도 있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인지를 하기 위한 인공지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판단 쪽에서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모사하기 위한 모방학습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하기도 어려운 너무 어려운 일들은 스스로 배워나가도록 하는 강학습,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